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금주입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심취하시네요. 네. 아니, 그렇게 좋아요? 좋네요, 진짜. 왜 이러지? 정말 좋은데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좋게 해주는 거랑 연결시켰는데 안 좋겠어요? 오늘 이 주제는 제가 네. 딱 끌렸어.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손변호 선생님이 갖고 온 뉴스는 뭐예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탄핵 소추 당한 임성근 판사와 사이에 1년 전에 네. 그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 네.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 이래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간단한데 힘드신가 봐요? 아, 되게 좀 저는 답답한데요. 이 전직 주제는. 판사시잖아. 네. 어떻게든 근데 대한민국의 그 판사라는 분들이 녹음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대법원장하고. 대법원장하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안타깝죠. 아, 장차관이 대통령이랑 얘기하면서 녹음한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사과하세요. 전직 판사.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 했던 것도 영광스러웠지만 판사 생활을 했던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직 판사로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알아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다 두 분 다 알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이제 처음 법조 생활할 때부터 잘 알았던 분이고 사실 임성근 부장님은 원체 잘 나가던 분이어가지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 국회 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이셨죠? 네, 제가 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청문을 잘 간사였고. 못하셨구만. 아, 그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최근에. 알겠습니다. 하나씩 가보죠. 네. 본인이 뭐 전직 판사라는 이유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현재 지금 판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던가요? 네, 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든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어떤 이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대법원장과 그 임성근 그 당시 고등부장 사이에 대화 내용이 녹취되고 또 그것을 대법원장이 사실이 아닌 방식으로 해명을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찹찹하고 비통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 시험 잘 봐서 판사 된 사람들 이 민낯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녹취나고 있고 참.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그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청산 작업을 해내고 또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오히려 검찰의 손을 빌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죄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멍든 부분이 많고 또 그 청산 작업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 대법원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많은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걸맞는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던데 우리 송금주 변호사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님 좀 리더십이 아쉽죠. 그러니까 그 제왕적 대법원장 과거 그런 대법원장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청문 그 당시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 할 때도 본인이
그 고난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놓겠다. 사실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문제 제기 그리고 현재 사법부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법 불신, 법원 불신 이런 게 상당히 깊긴 네. 합니다만 과거의 제 기억에 떠올려 보면 과거의 판사들은 네. 이른바 독재 저항하고 네. 대법원장도 그러지 않았어요? 좀 얼곧고 말이에요. 할 만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 저희가 대법원장 하면 초대 대법원장 이제 가인. 예, 가인 김영로 선생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 그 해방 정국 또 전쟁 이후에 그 사법부라는 조직을 사실 지켜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관들한테는 굉장히 청렴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물론 그 이후에 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중에 뭐 여러 가지 권력에 붙고 또 부적절한 판결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서슬퍼런 군부독재 시대에 이렇게 그 판사들이 그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가 지방으로 자천되고 또 어디 불려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가 지켜졌던 것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민주화 시대에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왔어도 여러 번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참 그러네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아픈 곳을 계속 찌르십니까? 아니,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왔죠 생각해보니까. 아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강사 이후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사표 네. 받아달라고 갔잖아요.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케이 그래 사표 수리할게. 수리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사표 수리 문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임 부장이 사표 수리를 관철시켰다고 하면 관철됐을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좀 재고해달라는 정도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이 자기는 꼭 사표를 내야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럼 직권 남용이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뭐 사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또 임성근 부장이 1년 후면 사실 10년마다 재임용을 받거든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그 10년째가 되는 해기 때문에 곧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게 그때 그냥 나가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정도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냈을 때 아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양해를 구한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리 거부다 또는 그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럼 당시 사표를 받아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뭐 굳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그거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법원에서 이렇게 사표를 그 원장님께 이제 법원장 그 당시 법원장께 가지고 갔을 때 법원장님이 좀 더 남아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아니 자꾸 동호 반복인데 저는 네.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있으니 사표 수리 못한다 이 얘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국회 권한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가 본격적으로 사표에 대한 아니 그 탄핵에 대한 동의서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게 언제 탄핵이 될지 모르는데 탄핵 발의를 해야 그러면 그렇죠. 수리가 안 된다. 예. 그거는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임성근 부장이라는 또 개인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논쟁할 일은 아닙니다만 5월이었잖아요. 작년 네, 5월이었으면 선거 끝나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여당은 당시로 보면 180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의석수를 감안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표를 덜렁 수리해버리면 국회의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국회가 네. 본격적으로 그 탄핵에 대한 뭐 발의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맞겠지만 대법원장 입장에서 향후 탄핵이 될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 또 법관전체회의에서도 탄핵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삼권 분립해서 네. 국회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고 어쨌든 거짓말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본인도 사과했는데 네. 이게 탄핵 사유가 돼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돼요? 대법원장에 대해서요. 저는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탄핵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문제 했어요 탄핵? 아니, 이번에 탄핵 소추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형사적으로 문제 뭐 고발도 되어 있고 해서 형사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국회 공문이 갔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는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이거를 탄핵의 문제로 자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헌법과 법률은 굉장히 국가 시스템상 중요한 헌법과 법률로 봐야지 자꾸 그런 그 부차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문제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직 판사로서 참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리더십을 못 발휘하십니까? 저도 진짜.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핵 갖고 박사 논문 쓴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죠. 네,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 그러시죠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네. 김병수 대법원장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좀 더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사법부가 가지고 또 판사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원칙에서 물러선다거나 또는 다수 앞에 끌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우리 독립을 그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보하는 전제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절치부심하고 이번에 사법부가 무너지고 판사들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한 분 한 분 사법부 구성원들 또 법조에 계신 분들이 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제 시선은 송범주 변호사의 따끔한 충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